morning and welcome back. Thank you for being here to join us.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again for the day 2 of the Ombudsman Global Conference. This morning, we will begin the session 4.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Howard Sapers, who is currently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for Canada since 2004. He is a former public servant and former provincial politician from Alberta, Canada. A graduate of Simon Fraser University, Mr. Sapers has an extensive background in criminology and corrections gained through a combination of education, employment, community, and public service. He currently serves as a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of the IOI and the Forum of Canadian Ombudsmen. Without further ado, please welcome Mr. Sapers to moderate the session. Thank you, and good morning. Welcome to day 2, session 4, and 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session. And it's my pleasure to be the moderator here this morning and to introduce you to our distinguished panel. The session is titled "Increasing Social Conflicts and the Role of Ombudsman as Mediator," and we'll first be hearing from Chairman Lee Sung-bo. Mr. Lee, Chairman Lee, was previously introduced, but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he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n December the 11th of 2012. And of course, he's been our most capable host. I will note that he was elected as a director of the IOI on February of 2013, and he's also currently the treasurer of the Asian Ombudsman Association. He's also a published scholar and the co-author of Criminal Procedure Act and Footnote for Particulars of Criminal Law. I will now call on Chairman Lee to make his remarks. Thank you.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제가 발제할 주제는 집단 갈등에 대한 옴부스만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발표는 크게 문제의 제기, 집단 민원의 특성과 우리나라 옴부스만의 대응 역량 진단,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옴부스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4년으로 올해로 만 2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위원회는 42만여 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옴부스만의 역할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옴부스만은 개별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도 집단 민원의 조정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단 민원의 주된 처리 방식은 조정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조정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 다양한 조정안 제시 등 개별 고충 민원의 처리와는 다른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으로 해결한 군 부대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요구 집단 민원 해결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주민 970여 명이 건설 중인 방화대로 5,800m 구간 중에 군부대가 위치한 490m 부분이 개설이 되지 않아서 도로 개통 지연은 물론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조기에 개설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은 서울특별시장, 국방부 장관, 강서구청장, 그리고 SH공사 등 여러 기관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방화대로 건설 구간 중 오른쪽 초록색으로 표시된 중간 부분에 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화대로가 개통되려면 군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15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도로 개설이 지연된 원인을 확인해 보니 군 부대가 이전해야 할 새로운 후보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군 부대를 이전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민원 발생의 주된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단 민원이 접수된 이후 우리 위원회는 4차례의 현장 조사와 11차례의 실무 조정 회의를 통해 2013년 5월 27일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강서구청은 현재 주둔 중인 군부대가 이전할 후보지를 찾아 국방부에 추천하고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군부대 주둔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강서구청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검토하여 이전 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행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에 집단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해결이 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방화대로 조기 개설 요구와 같은 집단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연간 3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은 시정 공고의 방식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집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 전문성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 현재의 상태에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집단 민원 조정 제도와 그동안의 조정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실시해보고 이를 토대로 조정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조직, 운영상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집단 민원이 개별 고충 민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다음 우리 위원회의 그동안의 집단 민원에 대한 대응 현황과 역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 민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민원은 우선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다수인은 5인 이상을 말하지만 100인 이상이 제기하는 집단 민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호남 KTX 정업 역사 신설 및 지하차도 건설 요구나 익산역 중앙 지하차도 건설 요구처럼 수만 명이 제기하는 집단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들은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규모 사회적 갈등으로 변질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것도 집단 민원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2008년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으로 해결한 187건의 집단 민원 중 57%인 107건이 피신청인이 2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성이 크고 이해를 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해 당사자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는 점도 집단 민원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원회에서 해결한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단 민원은 대법원에서 위법 부당성이 없다고 판결된 사안이지만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집단 민원은 쟁점 파악 및 조정안 마련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참고로 집단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7.5일로서 개별 고충 민원 처리 기간인 18일에 비해 볼 때 7.6배나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집단 민원에 대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와 대응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제12조와 45조에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다수인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신청이 없으면 조정에 착수할 수가 없고 갈등의 당사자 중 하나인 행정기관 등이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조정을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에 제기된 집단민원 외에 국가 전체 차원의 집단민원 발생 현황과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예방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제도상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위원회의 조정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이후 매년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 해결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4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8일에 평균 한 건씩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단독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집단 갈등은 부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처음 시작한 2012년 이후 호남 KTX 정읍 역사 신설 및 지하차도 건설 요구 갈등 등 대형 갈등 11건을 이러한 협업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위원회는 집단 민원에 대해 실제 조정 경험을 가진 조사관을 68명 보유하고 있고 매년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조사관에 의존하여 집단 민원을 조정하고 있고 교통, 도로, 국방, 보훈, 도시 수자원 등 특정 분야에만 조정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 조사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조정의 성사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 등은 보완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조정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현재 민원인만 신청 가능한 조정을 갈등의 당사자인 행정기관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갈등 조정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집단 민원 조정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조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인증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칭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고충 민원이 아닌 집단 민원만 전담하여 조정하는 전담부서 설치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조정법이 도입되어 집단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경우
경우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과 조사 연구, 전문 조정인 양성, 인증제 운영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집단민원 조정원 설치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을 전문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집단민원은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 강화,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집단 민원에 대한 팀제 대응, 부처 간 협업 확대 강화, 조정안 마련 단계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활용, 사안별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 등 현행 집단 민원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정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조정 역할을 확대하려고 해도 고객인 국민과 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조정을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해결률을 높여서 소송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비용과 시간, 효과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국민과 행정기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집단민원을 다루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해당 주민 등 이해 당사자와 균형적인 접촉 등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 등 대안 제시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집단 민원의 발생 현황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의 기능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자체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단 민원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의 집단 민원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고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 대응이 가능해져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경험과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한 집단민원의 예방과 조정 해결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정 전문가의 양성,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각급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집단민원 현황과 국민권익위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집단민원 조정 인프라와 사례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엄부스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계기로 각국의 엄부스만 간의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경험과 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모색하고 있는 집단민원 조정 모델이 완성이 되면 각국에도 전파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Chairman Lee. Mr. Lee has reviewed for us systems and operational issues related to the Ombudsman's capacity to respond to collective complaints. He's focused on mediation and the role it can play to prevent or better manage large-scale collective complaints. Planned enhancements will decrease the potential for social conflict and increase efficiency
and public trus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s, Chairman Lee. We will now call on our second speaker, who we've also had the pleasure of meeting yesterday, Ombudsman Connie Lau, the Ombudsman for the Offic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e was appointed on April 1st, 2014, which is also my anniversary as an ombudsman. The Office of the Ombudsman, established in 1989 by the Ombudsman's Ordinance, serves to monitor the public governance in Hong Kong. In 2011, Ms. Lau was awarded b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be the honoree of the Beta Gamma Sigma chapter in the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 This is an award to outstanding community leaders in recognition of their significant achievements as an excellent role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nd it is a pleasure to have you with us, and we look forward to your remarks. Thank you, Chairman. Distinguished speakers, fellow ombudsmen,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As Chairman has pointed out, this is the first international event I attend since my appointment as the Ombudsman of Hong Kong in April this year. This year also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our office. So I feel particularly honored and thankful to be invited to speak at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The topic I'm asked to present this morning is utility and potential of Ombudsman's mediating role. As we all know, a key function of the Ombudsman is to investigate complaints lodged against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By conducting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complaints, we endeavor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any maladministrations on the part of the authority concerned, and, where appropriate, recommend remedies to the aggrieved par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avoid similar mistakes in the future. But how is mediation related to our role? Most of us working in the complaint handling field will have experienced problems when our investigation finds no maladministration on th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complaint, and when the complainant do not accept our investigation findings. This is because complainants find their problems not resolved in the way they expect, and they continue to feel aggrieved. Of course, we would explain as fully as possible why we consider the act of authority concerned justified, and hopefully the complainant would accept the outcome. But we do not always succeed in achieving this, leaving behind at times discontented complainants. As you see how angry they are here. Some may even turn hostile against my staff and exhibit unreasonable complainant behavior. While there is a wealth of wisdom among ombudsman institutions on how to handle unreasonable complainant behaviors, it may be worth noting that for certain types of complaint, there is always a way to deal with a complaint that will produce more satisfied complainants. That is mediation, the theme of our session this morning. Although I do not think it should become the major mode of complaint handling for ombudsman offices or similar institutions, as we are not set up mainly to resolve disputes, but I do think there is a good potential for greater utilization of the method in our work. While I am not familiar with the situation of our fellow ombudsmen in other jurisdictions, my discussion this morning will mainly focus on the experience of Hong Kong. The Ombudsman of Hong Kong, with a workforce of over 100 professional staff, is set up under the Ombudsman Ordinance. Our key function is to investigate acts of maladministration taken by or on behalf of a government department or a listed organization with or without a complaint. Apart from investigation, the law also empowers the Ombudsman to handle
a complaint by mediation. But I must hasten to add that not all cases are capable of handling by way of mediation. Our ordinance stipulates that we may do this if, in the Ombudsman's opinion, the subject matter of the complaint involved no or only very minor maladministration. In my view, there is good reason for this because the role of the Ombudsman is chiefly to investigate and identify mal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rectification and improvement, and I think you will agree with m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not or cannot put in more effort in mediation. Way back to 5 years ago, the number of our mediated cases was only in single digit, against thousands of cases concluded each year. Part of the reason was probably that the public was not too familiar with the idea of mediation, but more importantly, government departments were not keen about the idea either. In recent years, the Ombudsman of Hong Kong has taken a bold step in identifying suitable cases for mediation and promoting this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 shown in the table here, the number of cases we successfully mediated in the past 3 years has grown consistently. As you can see, that is from in 2009, we have only 3 cases, but now up to last financial year, we have now 38. And I think and I believe the figures will grow in this current financial year. So let me share with you a few cases we have gone through and be patient with me. So the first one I would like to talk about is case 1, is the regulatory measures on booking of swimming lanes. This is finally resolved through mediation. This case concerned a group of swimming clubs complaining against the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a government department, which provides and manages public sport facilities, including the booking of swimming pool. The clubs were very unhappy about the regulatory measures imposed by the department on group booking of swimming lanes for coaching purpose, for teaching the children, so to speak. They consider the measures too restrictive, creating difficulty for the running of swimming classes and hence unreasonable to them. They also allege that the department had not conducted any consultation before introducing the measures. As usual, we conducted an inquiry into the complaint and requested the department to provide with us relevant information. 4 months into the inquiry, the swimming club requested a meeting with our case officer for them to elaborate on their complaint points and demands. During the meeting, our case officer noticed that while the club's demand may not be all acceptable to the department, and the clubs appear to be standing very firm on their position, they expressed some willingness to meet with the department to solve the problem they are facing. The case officers then sounded out the suggestion of meeting between 2 parties to the department with a view to settling the complaints by mediation. However, the department did not want to participate in any mediation. On further probing, we discovered that the department has an unpleasant experience in a previous mediation conducted by another agency, in which the department felt pressurized into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other side. After explaining in detail the way we would conduct our mediation, including a strict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neutrality, the department accepted our suggestion of mediation. The mediation process was not easy at all, as the swimming club's representative initially took a relatively aggressive stance. I will not go into detail of the process now.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is the agreement finally reached after 5 hours of intensive mediation was not something involving significant giving by the department.
It basically was the department's agreeme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the review of the regulatory measures that it was undertaking the swimming club's suggestion for modification. Such an agreement would not have been easily accepted by the swimming club for settlement of their complaints if without the Ombudsman's intervention, as it could be regarded as no more than just a pure lip service. So our interven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this case. Our presence in the process was able to win the trust of the club that what the department was offering represented its genuine intention. We followed the case after its conclusion and found that the parties maintained good dialogues. Since the mediation and the department's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progressed well, the whole case took almost 5 months to conclude. But after we had formed the will that the case could be handled by mediation, the matter was resolved in 2 weeks. So now let me come to the second case. It's about dismantling of discarded bridge. There was a complaint by some villagers against the Drainage Service Department for its failure to dismantle a discarded bridge over a drainage trench, causing danger to villagers, especially young children. We started inquiring into the complaint by asking the department to reply to the complainant direct and copying its reply to us for our consideration. This is the usual mode for inquiry for straightforward cases. We later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department explaining that the bridge was not constructed by government and that, according to that normal procedure, its removal will require prior notification by another department, that is the Lands Department, and the absence of any objection from members of the public, a lot of conditions. The Drainage Service Department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meet the complainant direct to explain all this. On this point, our case officer suggests mediation. The department had no knowledge about this mode of complaint handling before, but after hearing our explanation, accepted our suggestion. When we approached the complainant initially, they showed no interest, but just asked us to instruct the department to take away the bridge. After our explanation of the limit of our powers and the option of mediation, the complainant agreed to resolve their case by means of mediation. During the mediation meeting, the department's representative explained, as they had done to us earlier on, the procedures they would follow in removing the bridges in question. However, when the complainant asked whether the department would remove the bridge if there are objections from some villagers, the department's representatives were unable to give a definite answer. We could understand their uncertainty. Being a government department, they would not have to assess the actual situation before deciding what their next step would be. Yet, without a definite answer to the question, the complainant would not accept the matter as resolved. At that point, our officer, who were co-mediating the case, through asking a series of questions, successfully led the department's representative to indicate in clear terms the importance of the department attached to the safety of villagers as well as their determination to resolve the problem. Their sincerity won the complainant's trust, and the latter happily sign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complaint. The case was concluded within a month since the complainant had given their written consent for us to proceed. In their response to our subsequent questionnaire survey to gauge their will on the mediation process, both parties gave very high score to our service and suggested that the Ombudsman Office should promote more our mediation service. Now come to the last case. Case 3 is something about Social Security allowance. The complainant was aggrieved by the long time taken by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lso a government department, in approving her family's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allowance. Given the nature and simplicity of the case, we consider it appropriate to proceed by telephone mediation.
We contacted the complainant and obtained her consent for us to contact the department for more information about her family's application. We then called the department and were told that the family had been ineligible for the allowance. But following a change in the policy, they would become eligible. The department suggested that the family could reapply for the allowance. We conveyed this message to the complainant. She was so happy and grateful and agreed that there's no need for the ombudsman to follow up the case anymore, how good it is. Both parties agreed that the matter had been resolved by mediation. The case was concluded in 1 week. So, I have cited 3 cases. What did we find from these cases? What are their common points? The first of all is that there's nothing or very little that the department has done wrong in the matter under complaint. Second, the complainant had genuine reasons to feel aggrieved. Third, the complainant were all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respective cases. Fourth, there is no concession as such made by the department. They were able to continue to deal with cases under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their laid-down policy and procedure, nothing affecting their normal operation. The fifth one, the matter under complaint were resolved in a very short time, all within a month. Compared with the 3 to 6 months, as Chairman has just also mentioned, as our normal time frame for handling complaints by inquiries. And last but not least, the parties to the complaints were able to establish a good relationship at the end of the process and may even maintain very happy dialogue afterwards. So here, maybe I would like to make a bold attempt to say that mediation to us is a win-win situation. Because this situation, the win-win situation achieved by mediation in the cases I have mentioned was clear. On the one hand, it saved the department significant time and energy to prepare written replies to us or the complainant. We had proceeded with usual inquiries. On the other hand, it avoided possible disappointment created in the complainant's mind on learning our findings. For instance, the department had committed no or only very minor maladministration. Everybody is unhappy about this. Even you make a very big report to them after a half year's work of your work, they're still unhappy because their complaint is still there. Their grievance is not solved. So a crystal clear point here is that the fact that the department has not done anything wrong may not mean that it cannot do something. Still entirely proper to improve the complainant's situati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across our mind about the conduct of mediation. When a department is subjected to our inquiry, it is only natural if it adopts a relatively defensive position. But if it is invited to mediate, its representatives know they are still in control of what they can do and may therefore think more positively of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faced by the complainant. So there are certain factors that for assessing mediation suitability, and I think Mr. Chairman Lee has also mentioned some in his presentation. I wish to here reiterate that not all complaint cases coming to us are suitable for mediation. In assessing suitability, we will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The case involved no or only do not have serious maladministration, as what our law requires. Preference will be given to cases involving only one government department or public organization. This is easier to handle. This is unlike something like the collective complaint in your country. Proceeding with mediation will not aggregate the situation. The case does not involve criminal activities, and both sides have the intention to resolve the matter. That is, there should be request, and they agree to meet. The last point is important. Unlike in the commercial sector, when the parties in dispute will approach the mediator for his or her service, we suggest mediation to the party to a complaint. If they are unwilling,
the chance of success will be dim. When I look at number of complaints we handled in the past few years, I find that of the 2,400 cases on average we conduct each year by inquiry, our mode of handling for relatively simple cases, about 2/3 to 3/4, did not involve maladministration. Although for various reasons, many of these might still be unsuitable for mediation, the figures seem to suggest that there is scope for the greater use or the greater utilization of mediation in our work. To this end, we have been doing several things to promote this mode of complaint handling. First is to provide sponsorship for staff to attend professional training on mediation and attain accreditation as mediator. Second, develop a handbook on mediation for use by staff. And third, encourage government depart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through liaison meeting with them to consider mediation for suitable cases referred by the Ombudsman Off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ay that we have achieved some success in this area and believe there is a good potential for adopting mediation as an effective way and efficient way to handle a large number of complaints with more positive and speedy results. We are still accumulating experience,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views from our fellow colleagu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mbudsman Lau has addressed a problem that many of us face, how to maintain confidence in our services when our investigations do not reveal maladministration. Ms. Lau has discussed mediation as a mechanism for increasing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role of her office. She has shared an increasingly positive experience utilizing mediation and has provided some case examples. Mediation aids in rapid case resolution and as an enhanced ability to close files and maintain positive relationship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We will now turn to our third speaker. Chairman Shin Cho-young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Ombudsman Commission of Gangwon-do on May 20th, 2013. He graduated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career in civic engagement started from his role as a labor consultant as well as an administrator at an industrial mission between 1978 and 1988. After serving as co-chairman of the National Council of Labor Movement Organizations in 1990, he took many different positions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standing member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a public interest member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co-chair of the National Solidarity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n 2005, he served as a standing member of the Ombudsman of Korea, and he doubled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at organization. From 2007 to 2008, he took office as the chairman of the Ombudsman of Korea. Welcome, Chairman Shin.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원도의 경험을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강원도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조정했던 사례를 소개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동북방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서울시의 28배가 되는데 인구는 서울시의 대략 7분의 1 정도가 되어집니다. 공무원은 4,000명이 좀 넘고, 강원도에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은 주요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갈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도민 인식 수준이 향상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각종 불만들이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갈등 관리 실패로 인해서 민원이 장기화되고 집단화되는 일들이 있었고 행정 제도가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2012년 8월 3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10월 4일에 2012년 12월 4일에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었고 2013년 1월 8일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9명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에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특히 이 위원들은 분쟁 조정 및 갈등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도 바깥에 있는 분들도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일반적인 옴부즈만의 권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명의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1년에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총 65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서 한 건의 제도 개선 및 권고의원 표명을 비롯해서 2건의 합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고충 민원을 처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입니다. 민원은 폐광 지역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입니다. 폐광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1인당 200만 원 한도이고 그런데 민원인의 자녀는 이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 중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해당 부서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9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자녀의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장학금을 전부 수여를 한다고 해도 그에 모자르는데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기관의 설명은 중복 지급 제한을 한 규정을 둔 이유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다음에 담당자가 한 명인데 매년 200명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쟁점 사항은 3가지로 되어집니다. 첫째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것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지급 제한 규정의 적절성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한 학기의 대학 등록금이 이 민원인의 자녀는 350만 원이었는데 보통은 400만 원 정도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학금의 경우에는 총액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 시에 등록금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이를 수용하여 해결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민원인과 피신청기관의 중재를 통해서 합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원 신청 내용은 춘천시의 원의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인가 처리가 요구된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춘천시가 원의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서류의 제출 및 보완을 이유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개발구역 밖에 있는 도로 개설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춘천시가 이를 처리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원의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사업 시행자가 도로 개설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에 실시 계획 인가를 처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은 첫 번째로 실시 계획 인가와 사업구역 밖 도로 개설 비용 부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춘천시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구역 밖 도로 개설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춘천시의 과실이나 그 후에라도 이러한 과실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며 실시계획 인가가 처리된 이후에 도로 개설 비용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당이 없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개설 비용 부담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도로 비용 부담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춘천시는 예산 부족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들어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 부담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의 갈등 과정에서 민원인과 춘천시의 불신과 감정이 극도로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피신청기관인 춘천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처리하고 이와는 별도로 도로 개설 비용 부담에 대해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으나 춘천시는 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통보해 와서 다시 재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하여서 양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들을 개별 접촉해서 계속 중재를 추진한 결과 민원인과 춘천시가 도로 개설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합의서 작성 7일 후에 춘천시에서 실시 계획을 인가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 기관의 합의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어 실패한 사례입니다. 민원 내용은 원주 기업도시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해 주변 지역 마을에 마을 발전 기금을 현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조성공사로 인해서 마을에 분진과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을 했고 마을 인근에 건설되는 오폐수 처리장으로 인해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이 훼손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도시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신청인들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요구 기준 및 근거가 미흡하고 주식회사 원주 기업도시 회사 여건상 현금이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 앞으로 이를 선례로 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피신청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쟁점 사항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민원 대표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둘째는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논의가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자기들이 5개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식회사 원주 기업도시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발전기금 10억에 대해서 원주 기업도시는 현금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5개 마을 주민 800여 명이 연관된 집단 민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 조정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1차 중재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금 보상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주민대책위원회 내부의 의견 조율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간의 보상 방안 조율 실패로 인해서 2차 회의가 무산되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대책위원회 내부에서 마을별, 개인별 이해관계가 상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의 대책위원회 이탈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렬 원인은 민원 중재 과정에서 내부 조사 및 조율이 부재했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열악한 조직 구성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과 또 강원도 및 원주시 관련 부서의 협조 체계가 미비했던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그동안 조정을 통해서 처리한 두 가지의 성공 사례와 한 가지의 실패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합의제 도민 권익 구제 기관으로서 정책 환원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열악한 조직 및 재정 여건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기구의 권위를 강화를 하고
민원 처리 역량을 내적으로 강화를 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Chairman Shin has introduced to us his office, established recently in 2012. I am struck by the motto of his commission, a complaint-free Gangwon-do. Mr. Shin has provided insight into challenges faced by the modern ombudsman, in particular, how seemingly simple complaints often turn into very complex cases requiring innovation. He has been candid about successes and failures. His office is young and breaking new ground in ombudsmanship here in Korea. Thank you, Chairman Shin. We now have time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So please indicate if you have questions for any of our panelists. There's a question up front here. My name is Rauf Chaudhary. I am Federal Tax Ombudsman for Pakistan. My question is to Chairman Lee. We are grateful for his very candid and good presentation about the mediation process. But is there some specific provision in the law of your commission, or it is some informal arrangement that you take up this mediation process? Thank you.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다수인이 관련된 그 어떤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Yes, at the back. Hello, my name is Che Eugene. I'm one of the ACRC staff. My question goes to Connie. Is there a specific timeline by law to the complaints once it is filed? That's my first question. And the second question is, at the first mediation meeting, the complainants and the department could not reach the agreement, then what other measures or follow-up could be taken by the Ombudsman? Yeah,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e Ombudsman has set up performance pledges. So we all require ourselves that we need to complete our investigatio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over the year, more than 60% of the cases should be completed under the pledge. But every year, I'm very happy to say that my staff, the very good team of staff, always excel themselves in meeting the performance pledge. So the time is about 3 months. So we should have a certain performance pledges on this one. And the second one is about the first mediation meeting. If fail, of course, that you will continue to see whether there will be opportunity, because it's very important to get the both parts to agree to meet or agree to communicate on a mediation basis. That will be important. You won't expect, in most of the cases, actually, for 3 to 4 hours mediation, it succeeded. Of course, I won'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other cases that would not be succeed in the first meeting. But my staff, with professional input and professional experience in mediation, then they would continue to mediat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For example, you were asking questions to look deeper into the problem and what would be the solution arising out of it. Thank you. Thank you. Other questions, please. Yes. 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입니다. 전 질문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홍콩 옴부즈만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강원도 ombudsman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콩 ombudsman께 궁금한 부분은 홍콩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청렴도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홍콩 공무원의 어떤 그 역량도 뛰어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최근에 홍콩 ombudsman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 건수가 연간 한 5천 건을 조금 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한 부분은 부패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지도 않은 이제 홍콩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 홍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면적으로 보면 넓은 면적이 아닌데 조금 생각보다 좀 그 고충민원이 좀 많이 신청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추측을 해보자면 뭐 너무 이렇게 법령에 어떤 문헌에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뭐 일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상당히 그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뭐 이렇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강원도 ombudsman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알기로 그 지금 한국에서 광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강원도가 첫 번째로 그 ombudsman이 이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른 그 광역 자치단체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하고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 예를 들면 지금 ombudsman 설치한 어떤 배경이랄지 그다음에 최근에 활동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의가 왔다든지 뭐 이런 혹시 사항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t you rightly pointed out that actually the public governance in Hong Kong are in government department as well as the 24 statutory bodies which is within our jurisdiction where the ombudsman of all would monitor. They do a good job, really. And then they also have set of rules and also they talk about effectiveness. Nonetheless, you cannot preclude there would always be, in a very complex mechanism of government, there would always be something somewhere wrong. Okay. So on this ground, I would like to say that I think the number of complaints doesn't represent that the government is not doing good. Rather, you would say that I think that due to the transparency and also the relatively high rights of those public in questing for certain things for themselves, and also as many people has said that there is a strong complaint culture in Hong Kong because they like to seek their rights all the time. This is not surprising that the ombudsman would receive certain level of complaint figures each year. And also, I would like to say that I like to quote, not my saying that. They say we receive, some people say that the ombudsman receive a lot of complaints is represent the trust of public in the ombudsman's work. That they do think that certain things, whether are direct to their interest or not direct to their interest, they would raise to us. For example, we have something like collective complaint, like Chairman Lee has said. We classify a topical complaint. We also receive complaint as such that is dealing not with the individual interest but with the public interest. So people are keen on this one. And the third one I would like to supplement is that although we receive quite a certain huge amount of complaints each year, as I put in my presentation, I think less than half would involve serious maladministration. Yeah. So I think I hope I have answered your question. Thank you. Mr. Shin?
예, 가운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1년 넘게 그 옴부즈만을 운영해온 결과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 등 한 5군데 정도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화성시를 비롯해서 한 3곳 정도가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서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민원을 광역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독자적으로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협약을 통해서 좀 민원을 기초자치단체의 이 고충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협력을 해주시면 앞으로 독자적으로 그 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치단체들도 옴부즈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es, right at the front, please. Thank you for the nice presentation, Mr. Chairman and Ibu Connie Low, Ms. Connie Low. I would like to address my concern about the mediation process is one way of ombudsman ways to solve the public complaints. The mediation process is also need a skill, a highly skill of mediator as the one central point of between two parties. Is there any certificate, skill training for the mediator in your office, or is there any national certificate for somebody to become a mediator that ran by ombudsman? Yes,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one of the fundamental things a good office should do is that you need to provide adequate and suitable training to your staff if you are going to have mediation as a kind of resolution. Mediation talk about skill. In the 3 cases, as you have seen, some cases involve 5 months, but it could end by mediation in 2 weeks. And then some talk about 4 months. So I think very important is how could they do this? It really requires professional skill in how to mediate. So we provide free training, professional training to our staff who are interested in taking up mediation work in their posts. Then we will give them the training. And if some staff would like to go to a higher level, they could get accredited. So there will be professional qualification as well. So in our office, we do have professional mediator. Yeah, they get the certificate, they get the accreditation, which is authorized by the authority, mediation authority in Hong Kong. That would be very important for any organization. If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good, you need to equip your staff with strong weapons. Thank you. Thank you. Chairman Lee? 예, 저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집단 갈등에 관한 조정을 말씀드렸었는데, 집단 갈등이 아닌 일반 고충 민원의 경우도 우리 이 조사관들이 그동안에 제가 어제 인사말부터 드렸지만 한국 옴부즈만이 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훈련된 그런 조사관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드린 이 집단 갈등 민원에 관해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당사자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행정기관이 여러 개가 해당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유심히 들으셨으면 알지만 어떤 민원의 경우는 그 신청한 사람이 뭐 수만 명, 한 7만 명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갈등의 조정은 뭔가 좀 잘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제 발표문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집단 갈등 그 조정법이라고 하는 집단 민원 조정법, 이런 그 내용 속에 그런 전문 그 조정관을 양성하는 거, 또 양성해서 그 이후에 교육을 시키는 거, 또 그 어떤 전문가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인증제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We still have time for additional questions.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for our panel? Oh, yes, there's two. Certainly, please follow up, and then behind you. Oh, we'll do it the other way. My name is Shoju Yoshikai from Japa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hree speakers, very informative and interesting presentations. As I explained in my presentation yesterday, our staff and administrative counselors, who are volunteer staff, are always trying to handle the cases with mediation methods. So I listened to your presentation, very interesting. And in that regard, I was very impressed by Chairman Shin's presentation, because you introduced both the successful cases and failed cases. Because we have to learn, I think we have to learn both from the successful cases and failed cases. So I was impressed by your very, how should I say, candid presentation. And my specific question goes to Ms. Connie Lau from Hong Kong. You introduced three cases, and all of three cases are likely to happen in Japan as well. So it was very informative for me. And I'd like to ask one question on case one. One is on regulatory cases.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whether there is any government procedure in which the government assess the impact of regulatory measures in advance. And if there's no such procedures in government organs, do you have any plan to recommend to introduce such procedures to the government organs?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your question. Yes, the department in case one there is certain regulation, and that is where the complainant complains about. They are unhappy about the procedures set under the ordinance, that how the swimming club, for coaching purpose, teaching the children, how they could go to book the swimming lane for that purpose. There is set procedure for this one, and they feel this is unfair to them, too restrictive, so they lodged the complaint. But in the case, when we look at the case of the LCSD, the department, they did nothing wrong. They just follow the procedure. So how to deal with that? Even months after we give them we give the swimming club, the complainant, the report, they will be still very angry because nothing changes. But by means of mediation, so the department agreed in the reform of procedure, which is in progress now, that they agree to consider seriously the proposal and the recommendation and also the comments of the user, that is the swimming club. So this makes them receptive to the result of the mediation. That is, they settle the case. And they agree the government to consider this in the light of their recommendation. So this is the answer, yes, there is procedure, but they don't like the procedure. T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Thank you. Thank you. Our colleague from Indonesia, I think, has a follow-up.
Sorry for the next. I'm really happy with this presentation because the mediation is take the main part of our ombudsman in Indonesia, the way solving of problem. We have so many collective public complaint also, and it's happening like flower in the rain. 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us. I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about who in this ombudsman office in Korea, in ACRC, and in Hong Kong, and who's in charge to do the mediation? Is that you delegate to your staff, or the ombudsman itself do the mediation? Should any procedure in which area that ombudsman itself can do as a mediator, or should you delegate to other staff that may be a small case of, like, I'm sorry, I don't want to say that the swimming pool case is a light case, not heavy case, but something like you present also in the case 2 is the highest case with the public in collective, so it's hig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planation. Perhaps we could answer in order, starting with 제가 Chairman.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까 저 발표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아마 유심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법령에 위원장과 위원이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처음부터 분쟁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접촉을 해서 고충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숙련된 그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사전에 여러 번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방화대로 그 개설하는 그 조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4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11번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전부 우리 저희 스태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해결점이 발견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분쟁의 어떤 갈등의 크기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3건의 집단 갈등 민원 조정을 성사를 시켰는데 그중에 상당수 제 기억에 한 10여 건은 제가 직접 나갔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나가서 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위원 또는 위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n Hong Kong, under the Ombudsman Ordinance, we are empowered that the ombudsman, as she or he thinks fit, we could conduct the mediation. This is the fundamental legal requirement in Hong Kong. Okay, so so it's important that we need to set rules and also regulations within ourselves internally how to go about this process. As I also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we have developed a very useful handbook on mediation to be used by staff, so everybody follow this one. So as I say that because the ordinance empowers the ombudsman to have such power to authorize to use mediation. So every case, if my staff thinking that it would be suitable to go along with mediation, they need to seek the approval of the ombudsman. Okay, so luckily I don't need to work on that. I just so I will read the case and then I will see and then I give approval whether it is suitable to conduct the mediation. So it would give a very good check and balance between staff decision and also to comply with the legislation. That would be very important. So, and also the ombudsman would not engage in the mediation, because she or he would be the second higher level for appeal in the case of appeal. Thank you.
Thank you. Mr. Shin, the last word to you. 예. 강원도의 경우에는 9명의 옴부즈만 중에 1명의 상임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조정 사건은 그 상임위원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조정을 하고 역할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발표한 케이스 중에 세 번째 실패한 케이스 때는 그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2명의 우리 위원, 그래서 총 3명의 옴부즈만들이 그 커미티에 참여를 했지만 어떻든 그거는 그 성공을 못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Thank you. Well, thank you for those questions. Thank you, panelists, for a very engaging session. Would you please join with me in thanking our presenters?